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은 타이틀로는 머신 레벨 프로그래밍이라고 또 되어 있지만 계속 지나가는 걸 보면 이 어셈블리 코드를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과정을 수업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 공부를 하는 목표와 자세를 제가 이제 계속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 아키텍처 과목에서 이런 어셈블리 코드를 보는 목적은 CPU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동작시켰냐, 실행시켜주냐, 이것을 보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그럼으로써 그걸 잘 이해하면은 우리가 로우 레벨의 디버깅이나 로우 레벨의 프로그램 분석을 할 수 있는 어셈블리 코드를 이해할 수 있는 것, 우리 프로그래머로서 거기까지가 이제 이것을 공부하는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수업을 통해서 제가 이제 설명하는 주된 내용은 바로 이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라고 하고 있는 CPU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설계한 것으로서 명령어들이 제공이 되는데, 이 명령어들이 어떤 종류와 어떤 동작 방식을 하는가에 집중을 하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남길 거는 좀 전에 두 번째 목표로 했던 것처럼 이 어셈블리 코드를 읽고 이게 어떤 일을 하는가를 이해하는 게 실질적인 어떤 이제 자기 기술로서 남는 거지만, 그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게 더 시급하고 기본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CPU 중에서 특히 인텔 32비트 아키텍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IA32 아키텍처 CPU가 가지는 레지스터 특징, 명령어의 어떤 구조, 형식적인 구조, 이런 걸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이제 명령어를 살펴볼 텐데, 그걸 큰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데이터를 이동하는 명령어, 산수를 계산하는 명령어, 그 다음에 프로그램 흐름을 제어하는 명령어, 이렇게 이제 우리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뒷부분에 봤던 거는 인텔 32비트 아키텍처 명령어 중에서 데이터를 이동하는 명령어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이제 설명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은 그건 보면은 여기 있는 이 무브 메모리 오퍼런드, 레지스터 오퍼런드, 이쪽이 메모리 오퍼런드, 레지스터 오퍼런드, 또는 여기는 표시 안 됐지만 상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제 그걸 이해하면 되는, 그냥 한두 마디면 이해하면 되는 건데, 설명에 큰 시간을 들였던 거는 우리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이레벨 작성하는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CPU가 동작하는 그 단순한 기능만을 가지고 이루어져 있지 않고, 하나의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프로시저 혹은 함수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강조했던 거는 단순히 이 무명령 하나를 이해해보자라는 것보다는 CPU가 이렇게 프로시저 관계, 메소드의 여러 가지 유기적인 호출 관계에 이루어진 프로그램을 실제 아주 단순한 일을 하는 CPU가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스택을 이용한다. 스택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이 함수 내에서 실제로 해야 될 바디에 해당하는 코드 외에도 이 함수가 호출될 때, 리턴될 때 처리돼야 될 스택의 구조를 갖추는 그런 일을 하는 코드가 추가된 것들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했지만, 우리 이 컨트롤 부분 뒷부분에 가서 이 프로시저에 호출돼 다시 한번 언급을 하긴 하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이 CPU에서 실행될 때는 이 스택을 통한 프로시저들 간의, 함수들 간의 호출 관계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본 원인은 CPU라는 것은 이런 함수의 구조 모릅니다. 모르고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이 명령 하나 실행하고 이 명령 하나 실행하고 이렇게 할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프로그램의 흐름의 제어라고 해가지고서 점프 명령어도 배우긴 하겠지만, 그런 점프 명령어라 할지라도 특별히 얘가 하이 레벨에서 다음 코드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는 분기의 개념을 알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명령을 실행시키고 CPU 입장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하려고 하니까 분기에 해당하는 명령어로서 뭔가 세팅된 상태로 옮겨가는 이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도 마찬가지로 CPU는 함수를 알고 있지 못하고 우리가 스택이라는 메모리 구조를 이용해가지고서 CPU가 복잡하게 얽힌 함수를 실행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CPU만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컴파일러조차도
CPU가 동작하는 이런 규칙에 맞게끔 컴파일러가 이 코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C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는 CPU가 이렇게 하는 거에 단순히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일을 하는 CPU가 있을 때 컴파일러는 이런 코드를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일단 살펴보고 개념적으로는 잘 이해하는 게 더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바디 해당하는 부분 우리가 쭉 넘어가면서 이제 메모리의 위치와 뭐 레지스터 값들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었죠. 이거는 좀 기계적으로 따라가면은 바디 부분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데이터 이동 명령어의 64비트 사례까지 이제 보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 시간에는 CPU 명령어의 큰 종류 중에서 산술 연산, 산술 논리 연산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무브 명령어에 한 표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인텔 CPU의 산술 연산 명령어의 대표적인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몇 개 없습니다. 보면 4개, 뭐 여기 6개, 뭐 4개 이렇게 돼가지고 한 10몇 개 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여기에 표현된 거는 인티저, 정수의 산술 연산 명령어들인 것이고요. 플로팅 포인트의 명령어는 또 따로 있고, 그리고 또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거보다 더 많은 또 산술 연산하는 것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작성한 그냥 대충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는 이 몇 개 안 되는 명령어들로 다 컴파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 이 수업을 통해서 인텔 CPU 어셈블리 코드 전체를 다 이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CPU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데이터 이동 명령어, 그 다음에 산술 연산 명령어의 기본적인 구조와 동작을 이 몇 가지 예를 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봤지만 인텔 CPU는 기계어 코드, 이 어셈블리 코드의 일반적인 형식이 명령어와 오퍼런드 2개, 소스, 데스티네이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건 표기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기 AT&T 방식에서는 이렇게 왼쪽이 소스, 첫 번째 게 소스, 두 번째 게 데스티네이션 이렇게 되지만 또 인텔 표현에서는 거꾸로 쓰는 것도 있다고 했죠. 그건 말 그대로 그냥 표현 방식일 뿐인 겁니다. 어쨌든 2개의 오퍼런드를 가지고서 어떤 작업을 하는 게 인텔 CPU의 명령어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유너리 오퍼레이션 이렇게 또 한 번 더 구별되죠. 그래서 무브 명령하고는 다르게 산술 연산에서는 인자를 오퍼런드를 하나만 갖는 명령어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인크리먼트, 디크리먼트, 네거티브, 낫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름을 들었으면 여러분이 알만한 것들. 1 더하고 1 빼고 음수로 만들고 비트를 전부 다 반대로 바꾸고 하는 그런 연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장이 다른 위치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값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니까 오퍼런드 하나만 있는 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표시 안 되는데요. 익스클루시브 오와 엔드 이런 연산들은 2개의 오퍼런드를 서로 연산을 해가지고 결과를 여기다 저장하는 이런 연산입니다. 계속 또 반복하는 얘기지만 이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CPU의 인스트럭션 셋, 명령 어셈블리는 CPU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다르다 할지라도 이 명령 이름이 좀 다르거나 오퍼런드의 구성이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비슷하니까 여기서 크게 우리가 다른 CPU는 어떻게 해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ARM에서 사용하는 ARM CPU, ARM에 사용하는 명령 같은 경우는 이게 인자를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2개를 연산해가지고 마지막 3번째에다가 더 저장하는 이런 식의 구조가 좀 달라질 뿐이지 CPU는 대부분 이런 연산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또 연산 하나는 또 우리가 눈에 들어왔었던 시프트 연산입니다. 우리가 그냥 프로그램 할 때는 이런 연산자, 이런 연산자, 이런 연산자 딱딱 하나씩 독립적으로 뭔가 의미를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CPU 입장에서 보면 이 시프트 연산하는 게 또 아주 매우 특별한 연산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꽤 복잡한 어려운 연산을 하지만 CPU는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 시프트 한다 그 의미지만 우리가 그 숫자 부분에서도 이미 살펴본 것처럼 시프트 연산은 그 진법이 이 진수 이만큼 곱하든지 이만큼 나누든지 하는 이런 곱하기 나누기 연산을 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CPU 입장에서 매우 간단한 처리인데 실제 연산의 결과는 복잡한 곱하기도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CPU에는 시프트 연산이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류가 산술 연산 명령어가 되겠고요. 맨 위에 이것들하고 또 여기는 대문자로 표시되는데 소문자로 표시된 것처럼 뭔가 좀 다른 그룹의 명령어가 하나 소개되는데요. 여기에 대문자로 표시된 것들은 명령어의 어떤 이름이고 실제 명령어는 뒤에서 보시면 좀 다른 식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LEAL이라는 거는 바로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은 실질적으로는 산술 연산 명령어가 아닙니다. 산술 연산 명령어가 아니고 우리가 모브 등에서 인스트럭션이 있고 오퍼런드가 있을 때 오퍼런드에서 메모리를 나타내는 오퍼런드는 크게 메모리 주소 값을 쓸 수가 있고 혹은 레지스터를 이렇게 괄호를 쳐가지고 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지금까지 메모리 표시할 때는 이 레지스터를 이렇게 괄호를 치게 되면 이 레지스터가 담고 그러니까 EAX 이렇게 치면은 이게 EAX에 담고 있는 10이라는 값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0번지에 있는 메모리 값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load effective address라는 명령어는 똑같이 형식이 맞죠. move에서 EAX 이렇게 표현하고 EDX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EAX가 저장 가리키는 값의 메모리 주소의 위치에 저장되는 값을 EDX에 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load effective address라고 쓰게 되면 형식은 똑같이 이렇게 씁니다. 똑같이 쓰는데 그때의 효과는 뭐냐면 이것이 반드시 메모리여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저기 표시 안 했는데요. 여기는 반드시 메모리여야 하고 이 경우에 메모리여야 하고 여기는 반드시 레지스터야. 이럴 때 기본적인 연산에서는 이게 메모리니까 메모리에 있는 값과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이렇게 연산하는데 load effective address는 load 올려내는데 유효 주소를 올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모리에 관심이 있긴 한데 이때는 이 메모리에 저장된 값이 아니라 이 메모리의 주소에 관심이 있는 연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표현했다면 EAX에 이전에 EAX에 10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 경우는 10이라는 값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10이라는 값이 가리키는 0번지, 10번지의 메모리의 위치에 들어있는 이 값에 관심이 있는 건데 이걸 load effective address라고 하게 되면 이 메모리의 주소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의 주소가 뭐냐면 10번지죠. 이렇게 하면 원래 이걸 알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간단한 얘기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load effective address는 메모리 인자를 메모리 오퍼런드를 여기다 적는데 메모리의 값이 아니라 메모리의 주소에 대한 값을 얻고 싶을 때 쓰는 명령어가 load effective address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구분을 하자면은 load effective address 명령어는 산술 연산 명령어에 속하지 않습니다. 속하지 않는데 여기다 넣은 이유는 뭐냐면 요놈의 이렇게 괄호로 맞춰진 이것의 메모리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억날 거예요. 이것은 간단한 형태지만 실제 복잡한 형태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앞에 상수를 붙일 수 있고 레지스터, 베이스 레지스터가 있고 인덱스 레지스터가 있고 스케일 값이 있는 이런 식으로 메모리 주소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요놈의 주소는 어떻게 되냐면은 D 플러스 RP 플러스 RI 곱하기 S 이런 값의 결과가 얘가 가리키는 주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load effective address 어쨌든 이거든 실제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되면 CPU 내부적으로는 이런 메모리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런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load effective address는 실제 메모리를 참조하지는 않지만 이 레지스터 값들을 이용해가지고 이 주소를 얻어내는 연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load effective address는 이제 이용 방법에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특별한 연산을 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안 들어가는데요. 특별한 연산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실제 산술적으로는 이런 연산을 하고 있지만
컴파일 해보면은 이 덧셈이나 곱셈 명령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로드 이펙티브 어드레스라는 이런 명령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산술연산의 특별한 형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사람이 보기에는 똑같은 수식을 계산하지만 CPU 명령어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을 덧셈, 곱셈으로 계산하려면 두 개의 명령어가 실행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는 한 번에 그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패러는 더 복잡하겠지만 명령어 하나를 실행하는 것과 두 개를 실행하는 것에는 실행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더 효과적인 계산이 된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이 로드 이펙티브 어드레스 명령어는 인텔, 지금 이거는 인텔 CPU에만 해당하는 건데 인텔 CPU에서는 꽤 유용한 계산 명령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 추가된 코멘트가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시간을 두고 한번 하나씩 명령어를 살펴보면은 이것도 발견할 수 있을 텐데 앞에서 move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move signed byte에서 row. 그래서 이게 한 바이트짜리 인자면은 오퍼런드면은 이것을 그 4바이트짜리 데이터로 확장을 하는데 부호를 줘서 확장하냐 제로를 확장하냐 이런 식의 명령어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 자체에서 부호와 부호가 아닌 것, unsigned를 구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가 인티저 설명할 때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CPU가 계산할 때는 그 데이터가 인티저 부호인지 unsigned 인티저인지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명령어들을 보면은 이 오퍼런드를 가지고 덧셈을 하고 이 오퍼런드를 가지고 곱셈을 하고 있는데 이 오퍼런드가 인트로 선언된 건지 C에서 unsigned로 선언된 건지 구분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컴퓨터에서 사인드를 표시하는 것이 2의 보수 방법으로 취하고 있고 그 2의 보수의 수학적인 표현에서 비트 연산 그대로만 하고 결과만 다시 해석하면 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산술 연산자들은 데이터 자체가 사인드나 언사인드를 구분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파일 결과에 이런 것들이 나와서 보호가 어떻게 처리될까 궁금해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궁금증은 안 가져도 된다는 것이죠. 로드 이펙티브 어드레스 명령어까지는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 설명 안 한 거는 이제 이 부분이 되는데 이 명령어는 원래 산술연산 명령어는 아니지만 그래서 원래 의미는 사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수의 주소값을 어떤 변수에다가 어사인하고자 할 때 C에서 만약 이렇게 코딩이 됐다면 이때 쓸 수 있는 명령어로 로드 이펙티브 어드레스 명령을 쓰면 XI의 데이터가 아니라 XI의 메모리 주소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연산들을 원래 쓰는 건데 수학적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코드는 지난번 아마 그 쉬프트 데이터에서 쉬프트 코드를 나올 때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그 쉬프트 얼마 또 오른쪽 쉬프트 얼마 왼쪽 쉬프트 얼마 됐을 때 실제 C 코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볼 때도 비슷한 예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번 연습 문제 풀 때라든가 어떤 변수에 상수가 곱해졌을 때는 CPU는 곱셈 연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쉬프트 연산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인수분해해서 예를 들자면 이거는 12니까 16 곱하고 4 곱한 거 빼는 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로드 이펙티브 어드레스 명령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는 그 16 곱하기 위해서 4번 시프트한 것과 4 곱한 거 2번 시프트한 것을 계산해가지고서 그 줄 사이 빼주는 값을 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3번 연산이 필요한데 이 경우에는 로드 이펙티브 어드레스 명령 하나, 시프트 명령 하나 이렇게 컴파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이것을 사용했느냐 12라는 곱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로드 이펙티브 어드레스 EAX, EAX. 이때는 실제로 EAX는 주소가 담겨 있는 거는
아닌 거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산수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베이스 인덱스 스케일이니까 더하기 2 곱하기.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떤 값이 되냐면 3x가 되는 그런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3x 된 결과를 2번 왼쪽을 시프트 하니까 4를 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4에서 12 곱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에요. 언뜻 보면 지금 뭔가 억지로 짜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그 컴파일러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컴파일러라는 것이 이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코드를 보고서 CPU가 제공해주고 있는 명령어 세트에 맞춰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적은 개수의 명령어가 나오는 방식으로 컴파일을 하는 거죠. 그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로드 이펙티브 어드레스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건데 CPU는 어떤 값이 자기가 다루는 값이 이게 주소인지 데이터인지 또 어떤 펑션의 이름인지 아무것도 자기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전에 봤던 레지스터 셋이 있으면 그 레지스터 셋에 담겨있는 4바이트, 32비트의 그냥 데이터 값일 뿐인 거죠. 그래서 여기도 원칙적으로 원래 의미는 이게 메모리를 나타내는 어떤 값들이어야 되는데 꼭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CPU는 단지 이 숫자를 가지고 이 연산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그냥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CPU라는 것은 이렇게 단순한 기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좀 머릿속에, 마음속에 깔아가면서 우리 프로그램이 그런 단순한 CPU에서 어떻게 변화에 대해서 실행되는가 이걸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더 복잡해지는 게 오늘 뒷부분에 하게 될 그 제어의 점프 명령 쪽을 보면 이게 좀 더 이제 단순한 CPU가 더 복잡해지는 과정을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로드 이펙티브 어드레스의 이제 그 실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연습 문제 비슷한 게 나왔는데 이거는 좀 전에 봤던 이 수식만 이해한다면 지난번 우브 명령어 등등 명령의 형식에서 이 메모리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의 뭐 하나가 빠질 수도 있고 2개가 빠질 수도 있고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얘기했죠. 그것만 잘 이해한다면 실제 이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값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좀 혼돈이 되게 만든다면 지난번 그 무브 명령어 그 예에서처럼 메모리 주어지고 어떤 데는 무브 명령어 쓰고 어떤 데는 로드 이펙티브를 쓰고 이 값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얘가 가리키는 메모리에서 값을 가져와야 되고 이 경우에는 얘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가 아니라 그 메모리 주소, 순간 주소 값을 가져와야 되는 거 이걸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여러분이 복습하는 과정 동안에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무브 명령어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산술 연산 명령어들이 실제로 사용되는 코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된 C 코드를 컴파일하게 되면 대략 이와 같은 어셈블리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산술 연산 명령어만 이해하려면 여기 바디 부분에 있는 이 코드들이 이것을 나타내는 것만 우리가 잘 이제 매칭을 해서 파악해 보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셋업 부분과 피니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건 바로 뭐냐? 이 함수가 불릴 정적으로는 딱 함수 하나 있지만 동적으로는 어디에선가 불릴 텐데 어디에서 불리더라도 이전에 실행되는 코드와 유기적으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스택이 잘 세팅되고 복구가 되는 이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아리스라는 이름의 함수가 딱 호출되었을 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함수의 셋업 부분까지 셋업 부분의 두 줄의 코드가 실행된 직후에 메모리 스택의 모양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언급을 하게 되면 이 줄 여기까지 리턴에 저장되어 있는 이 줄까지가 이 줄을 기준 메모리 위치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위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 함수를 호출한 프로세스가 사용하던 스택이 되는 것이고요. 이 이유가 이 아리스라는 이름의 함수가 사용하는 스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달해야 될 x, y, z와 이것을 호출한 그 위치인 리턴 어드레스를 저장하고
실제 이 함수로 넘어온다는 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럴 때 스택을 참조하기 위해서는 이 BP 혹은 이 SP 레지스터를 이용해가지고 스택을 이제 참조하게 되는데 이런 메모리 이런 구조로 EAX에 명시적으로 어떤 주소를 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BP나 이 SP는 스택 메모리 영역에 해당하는 메모리 주소가 들어가 있게 되죠. 그런데 이 SP는 그 프로세스 또 이런 지금 CPU의 동작과 연관돼 가지고 항상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프로세스의 메모리 사용 상황을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ESP 스택은 한 프로세스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택의 맨 끝, 탑 보통 일반적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ESP가 가리키기도 하고 이 BP는 그때그때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A라는 함수, B라는 함수가 계속 호출되고 리턴되는 관계가 계속 지속될 텐데 어떤 특정한 함수 여기서는 어리스라는 이름의 함수가 실행될 때 스택의 어떤 중간 사실 중간이라기보다는 맨 끝에 있는 일정한 부분을 사용하게 될 텐데 이때의 기존 위치, 베이스 위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EBP 레지스터. 그래서 EBP 레지스터는 매번 함수 호출될 때마다 이전 함수가 사용하던 EBP 이전 함수는 아마 여기 어디쯤에 EBP를 가리키고 있었겠죠. 저장해놓고 이 함수가 나는 여기서부터 스택을 사용할 거야 라고 하는 용도로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 간단한 그림의 스택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왜 이게 있어야만 프로그램에서 함수들이 실행되는가. 다시 말하면 스택 없이 여러분이 스택 없이 함수들의 호출 관계를 과연 어떻게 CPU가 실행하도록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CPU는 또 반복하지만 CPU는 메모리와 CPU 사이에서 이런 명령어, 어떤 명령어든지 명령어 하나를 그냥 가져와서 실행하고 얘의 상태라고 하는 레지스터 값을 변경시켜놓고 또 가져와서 변경시켜놓고 이런 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이 한 줄로 쭉 이루어지고 시작, 끝 이렇게 이루어지면 CPU가 손쉽게 하겠지만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드는 소프트웨어들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할지라도 여러 개의 프로시저, 메소드, 클래스, 펑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서로 좀 얽히고 섞인 호출 관계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대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CPU가 활용하도록 잘 이런 식으로 매니지먼트 함으로써 어떤 함수, 어떤 메소드가 어떤 위치에서 호출될지라도 실제 각각의 위치는 다 정해져 있지만 실제 호출되는 위치는 어디가 될 수가 있는데 어디든지 될 수가 있는데 어디에서 호출될지라도 이것이 마치 시간적으로 펼쳐놓고 보면 쭉 한 줄기로 깔끔하게 실행되는 것처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실제 함수들은 한 줄기로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치만 차지하고 있고 입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상에 펼쳐놓고 보면은 어떤 함수 이만큼 실행되다가 B라는 함수로 호출했다가 다시 A로 리턴돼가지고 실행되다가 A가 리턴되면 다시 원래 C가 있었으면 C로 실행되다가 이런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스택입니다. 지난번 32비트, 64비트 CPU의 차이 또는 리스크와 시스크의 차이 얘기할 때 시스크가 스택 기반의 CPU, 또 리스크는 레지스터 기반의 CPU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로 레지스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게 리스크인데 이런 함수 호출 관계는 리스크 CPU를 할지라도 스택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체제에서 프로세스의 메모리 사용 패턴을 볼 때 스택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것은 이 프로세스 내에서 함수들의 어떤 호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스택이라는 함수의 어떻게 보면 어떤 컨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함수가 여기 이쪽 부분은 이 함수의 끝나는 것이 아니라 A라는 함수가 요만큼 실행된 그 상태입니다. 그것을 스택에 잘 저장해 놓고 B라는 함수를 실행하고 리턴하고 나면 다시 이게 없어지면서 이제 A라는 함수가 원래 함수가 쓰던 스택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하는 이런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스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CPU 레벨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스택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좁게 다시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돌아보면은 이런 이제 산술 연산 명령어, 로드 이펙티브 어드레스, 쉬프트
arithmetic left, add, multiply 이런 것들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이 코드 매우 간단하죠? 매우 간단하니까 여러분이 쭉 따라가 보면은 이 코드가 왜 이렇게 어셈블리로 컴파일 됐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 여기서 색깔로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교육까지는 아니고요. 인투이션, 직관은 하이 레벨에서 작성된 코드들이 그 순서 그대로 그냥 직역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면 직역하듯이 얘가 어떻게 변하고 얘가 어떻게 변하고 또 이 줄이 어떻게 변하고 단순히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기본에는 컴파일러가 꽤나 똑똑한 일을 한다라는 걸 깔고 있으면서 의미적으로 동일한 일을 한다면 컴파일러는 얘네들의 순서와 복잡도를 지 마음대로 조절합니다. 그래서 여기 색깔로 표현한 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빨강색, 보라색 이렇게 된 게 보시면은 C 코드의 순서는 빨강, 보라, 파랑, 초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서 보시면 초록, 파랑, 빨강 이렇게 일단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록에 해당하는 것이 한 줄, y 곱하기 48이라는 것 한 줄로 구성되어 있는 C 프로그램인데 어셈블리는 두 줄로 표현되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이 C 코드에는 두 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C 코드는 두 줄로 표현되는데 어셈블리 코드로는 한 줄로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결과를 분석해 놓고 색깔을 입힌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원래 색깔이 없던 거죠. 이걸 컴파일 하는데 이 두 줄에 해당하는 것을 다 분석해 보니까 어셈블리 명령이 이거 하나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컴파일러는 비교적 똘똘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어셈블리 또는 그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를 근본적으로 이제 배우는 목표는 이렇게 CPU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구나 라고 하는 건데 두 번째 목표로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경우의 수는 적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겠지만 어셈블리 코드를 보면서 프로그램을 디버깅하거나 또는 어셈블리 코드 수준에서 프로그램 최적화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작성한 코드와 어셈블리 코드 사이에서는 아주 그렇게 단순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은 않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매우 쉬운 작업처럼 보입니다. 어셈블리 코드의 명령 하나하나의 의미만 이제 뭐 별로 복잡하게 이해만 하면 이것이 C 프로그램이 어떻게 있는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순서나 그 크기가 이 컴파일러가 임의로 최적화를 시키기 때문에 어셈블리 코드를 봐가지고는 언뜻 이 C 코드의 이런 식의 이 어셈블리 코드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인지 쉽게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 넥스트에서 공부하는 주류에는 어셈블리 코드를 보는 기회가 적긴 하겠지만 이런 로우 레벨 수준에서도 한번 코드를 볼 역량, 여러분 기술을 갖춘다면 어셈블리 코드의 이런 표현 방식도 낯설은 표현 방식도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거는 앞에서는 좀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했는데 이 산술 연산 코드에 대해서는 그냥 이 한 장의 색깔로서 이 바디 부분에 해당하는 코드가 실제 이 이제 그 하이 레벨 C 코드에 어떻게 해당하는지를 이렇게 색깔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감히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이런 대부분의 이제 코드 예들은 매우 짧습니다. 매우 짧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이제 한두 가지 그런 기본 원리만 이해하면 되는데 실제로 함수들이 좀 길어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앞에서 봤던 프로그램 이 코드에나 지금 이 코드에는 EBP를 저장하기 위해서 내 스택 하나를 사용하긴 하지만 이 이후에 사용할 스택이 없습니다. 스택에서 사용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 프로그램이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이 함수를 실행하는 동안에는 로컬 변수나 또는 임시 변수 이런 것들을 메모리에는 저장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는 로컬 변수로 T1, T2, T3, T4, T5, R벨라는 이런 6개나 되는 변수를 선언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로컬 변수들이 스택에는 하나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그냥 레지스터들끼리만 잠시 저장했다가 인터넷 때 날려버리는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되는 코드들이죠. 그래서 그나마 좀 쉬워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좀 더 이제 코드 길이가 길어지면은 레지스터들이 어떤 변수를 나타내고 있는가 그리고 똑같은 레지스터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EDX 값이 가리키는 의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EDS를 가리키는 의미, 변수, 배양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꼬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연습을 해봐야지 실질적으로 어셈블리 수준에서 프로그램을 분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도 이렇게 나타나죠. EAX 레지스터만 하더라도 지금 이 두 줄에서는 이 계산 결과를 여기가 저장하고 다시 또 쉬프트를 하니까 이 레지스터를 4번 쉬프트 하는 뭐 이런 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어쨌든 분석 사항을 보고 즉 T4 EAX는 T4를 나타내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아래쪽에 내려가면 똑같은 EAX인데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이 계산을 하고 나니까 EAX에 저장되는 값은 T5가 되는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레지스터 셋 8개를 설명할 때 비율을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변수를 8개만 사용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런 사례처럼. 그래서 우리 이 어셈블리 코드를 분석할 때는 제한된 개수의 레지스터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때 이 레지스터가 표현하는 데이터, 이때 이 레지스터가 표현하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어셈블리 코드를 분석하는 거에 가장 어려운 부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쫓아갈 수 있으면 어셈블리 코드를 잘 분석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줄 한 줄 다 살펴보지 않을게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것들 한 줄 따라가는 것보다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차분히 한 5분, 10분 여기서 특히나 이건 이제 이미 분석이 돼가지고 이렇게 색깔로 다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쭉 따라가 보면은 이런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어들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언급할 거는 이 부분 한번 다시 언급할게요.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여기 보시면 EBP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8 되는 위치, EBP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12 되는 위치에 메모리 값을 읽어다가 여기 각각에 저장합니다. 이런 패턴은 인텔 CPU에서 컴파일된 모든 함수들에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인자를 참조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우리가 스택을 통해서 인자를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이 aris라는 함수를 부르기 위해서는 x, y, z에 해당하는 값을 먼저 저장을 해놓고 aris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aris라는 함수의 기준 위치 EBP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자기의 로컬 변수가 되겠지만 위쪽으로 즉 4, 8, 12 이렇게 더한 거는 위쪽으로 가는 것은 인자를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32비트 CPU이기 때문에 스택은 무조건 32비트, 4바이트씩 쓰입니다. 그래서 EBP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4를 하게 된 게 항상 리턴 어드레스, 플러스 8을 한 게 첫 번째 인자, 플러스 11을 한 게 두 번째 인자, 16을 세 번째 인자, 네 번째 인자 하면 20, 24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바로 인자를 접근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텔 CPU에서 항상 이렇게 됩니다. 그럼 왜 굳이 X가 여기고 X가 여기가 아니라 왜 X가 아래쪽이고 Z가 이쪽 시스템 위쪽이냐? 이거는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텔 CPU를 사용하는 컴파일러, OS 이런 거 등등해서 다 그렇게 하자고 정한 거죠. 그래서 인텔 CPU를 사용하는 컴파일러는 앞쪽에 있는 인자를 이쪽 스택에 가까운 쪽에다가 이렇게 두는 식으로 정한 겁니다. 동작 자체, CPU의 동작 자체는 이걸 이렇게 놔도 되고 Z를 이쪽 놔도 CPU는 동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라고 정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컴파일하게 되면 대부분 다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이 만약 어셈블리 코드를 작성하면서 이게 아니게 코드를 작성해버리면 CPU는 동작하지만 좀 다른 값을 접근하는 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하게 되면 메모리 이렇게 표시했으니까 이 BP에 저장된 값, 이 주소 값에다가 8을 더한 메모리, 즉 스택에 있는 값을 ECX에 넣는 게 됩니다. 여러분 분석할 때 ECX에는 이런 코드가 나오면은 ECX는 첫 번째 인자 값이 들어갔구나. EDX에는 두 번째 인자 값이 들어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분석해 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이런 레지스터 값을 가지고서 이런 계산을 이 각각 이 명령어의 계산 방법은 이제 명령어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쉬프트하는 거, 애드하는 거, 로드 이펙티브 어드레스. 그래서 이 레지스터에는 이렇게 계산한 거니까 이 값이 들어갑니다. 다시 쉬프트하니까 여기에는 16 곱한 게 들어가는구나. 우리가 잘 따져보면
앞에서처럼 48을 곱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쭉 하게 된다는 거죠. 저희는 오프셋 자체는 메모리 주소인 건 이거 아니요. SCD.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어쨌든 CPU가 다루는 이 숫자 값들 어디에 나오든지 뭐 여기에 저장된 값이든지 여기 이런 저장된 값이든지 CPU는 그게 주소인지 그냥 어떤 상수 값인지 1인 값이 10인 값인지 상관을 안 합니다. 그냥 자기가 정해진 대로 액션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EBP와 ESP는 원칙적으로 여러분이 함부로 그래서 값을 넣으면 안 됩니다.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맞춰주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다 값을 넣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중간에다가 어셈블리 코드로 혹시 C 프로그램 할 때 중간에 어셈블리 코드 넣는 걸 해본 적이 있나요? 근데 C 배울 때 들어보긴 했죠. C 언어를 배울 때 들어보진 않았어요. 여러분이 프로그램 만들 때는 어셈블리 코딩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만든 걸 텐데 C 문법을 배울 때 그거 안 배웠어요? 어셈블리 이 수업에서 처음 봤어요. 어쨌든 근데 C 문법, C나 C 문법을 배울 때 아마 뒤쪽 부분에 있을 거예요. 포인터가 더 뒤쪽 부분에 있을 건데 인라인 어셈블리라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방법은 컴파일러마다 좀 다 달라요. C 코드를 이렇게 하는데 이 중간에 어떤 비주얼 제가 잊어버렸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거는 인라인 이런 키워드를 쓰면서 ASM 여기다 이거 쓰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마치 함수 블락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여기는 우리가 int t1 이런 식의 C 코드를 이렇게 적지만 여기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어셈블리 코드를 적어도 돼요. 적어도 되는 거라 어셈블리 코드를 적는 겁니다. add eax edx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셈블리를 C나 C 프로그램하는 경우는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값을 넣을 수가 있겠지만 그랬을 때 CPU는 틀린 동작을 하는지 맞는 동작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 의미는 이게 주소이구나 라고 생각지도 않고 이 값하고 이거하고 더해가지고 그 나온 값을 가지고 그냥 메모리에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메모리에서. 만약에 그 값이 500, 진짜로 500이라는 숫자다. 그럼 500번째 가능합니다. 500번째 가가지고 이 값을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500번째 이 정도면은 이제 우리 이거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500번지를 CPU가 액세스하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인터럽트를 걸 거예요. 메모리 폴트라고. 널 폴트 액세스하는 거죠. 그런데 CPU 입장에서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CPU가 주소인지 EBP가 주소인지 이건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CPU. 그래서 한번 이건 중간에 있는 한술 연산 따라가서 이 코드가 진짜 이 작업을 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 실제로는 사실 여러분 이 코드가 없다. 이 코드가 없이 이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아마 이런 코드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코드에 더 가까운 코드. 여기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만 따라가 보면 근데 사실 이제 여기 이것하고 이것을 비교를 해보면은 같은 결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그 컴파일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 번역기입니다. C라는 프로그램 랭귀지를 기계가 이해하는 어셈블리, 기계 코드를 번역하는. 그래서 우리가 한글을 영어로 번역할 때 번역에 따라서 의미는 같지만 다양한 문장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컴파일러도 사실은 하나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측면에 가까운 거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논리만 맞다라면 다양한 옵션이 선택될 수 있는 게 컴파일러 기술 되겠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좀 전에는 산술연산, 숫자, 산수 계산 위주로 했다면 여기는 이제 논리 연산, 비트 연산이 주로 된 코드입니다. 이것도 뭐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 바디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컴파일 됐으니까 네 줄로 컴파일된 이것이 이러한 연산을 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따져보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여러분이 이 코드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만 보고서도 이런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이제 어셈블리를 잘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계속해서 또 이런 형태가 나왔죠. 이 코드를 컴파일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역시 또 함수가 컴파일 되니까
스택을 세팅하는, 그리고 스택이 리턴될 때 얘가 사용하는 스택을 뭔가 정리를 하고 원래 사용하는 스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하는 코드가 추가되는 것들을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정리라는 것이 실제 데이터 값을 쓰는 것, 어떻게 지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팝, 푸시 이런 어사를 통해서 스택 포인터가 여기 EBP로 되어 있는데, 스택 포인터는 이 경우는 퓨즈. 이 경우에 스택 포인터는 어디일까요? 그 밑에 여기. 또 다른 사람. 여기죠, 여기. 스택의 탑은 뭐 이거는 여러분이 규칙이 그게 아닐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아마 자료 구조에서 배울 때도 스택의 탑은 그 데이터를 담고 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데를 가리키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 스택에서 데이터를 담고 있는 가장 마지막 부분, 여기를 스택 포인트를 가리키고, 이 공교롭게도 이 경우는 이 아래에서 더 스택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EBP도 같은 위치를 가리키고, 이때 이제 팝 하게 되면은 얘가 데이터